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제출받았다는 태블릿 PC가 태블릿 PC에 관련해서 최순실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태블릿 PC가 등장한 것은 특검팀 수사와 재판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리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증거 대방출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굉장한 증거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그동안 이제 JTBC에서 최초 보도했던 태블릿 PC랑은 전혀 다른 태블릿 PC가 새로 등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사건이 전개될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제부터 확실한 증거물이 나왔다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반전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장시호 씨 조카죠. 조카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집 좀 치워달라고 그래서 여러 품목을 가지고 왔는데 늦게 기억이 나가지고 검찰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걸 증거물로 제시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태블릿 PC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마 사용 기간도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동안 사용한 그런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덱 스포츠 이후에 만들어진 코레 스포츠 그 설립과 삼성으로부터 지원금 수수 내역이 내용이 담긴 이메일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간 수정부까지 지금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코레 스포츠하고 삼성 간에 220억 원 계약한 내용까지 지금 들어가 있고, 현재까지 80억 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구체적인 증거물이고, 삼성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의 지원을 최심히 청와대 주도로 이렇게 이끌어냈다는 그런 증거물들이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진실 씨가 법정에서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과정이 또 좀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지금은 또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이 결론이 날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왜 나에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면서 막 격분하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지난번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 대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태블릿 PC 쓸 줄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신의 조카가 지금 이모 거라고 지금 내어놨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쓸 줄 모르는데 그럼 또 태블릿 PC를 갖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시호 씨가 지금 제출한 이 태블릿 PC는 이 지금 그 진술에 의하면 이 이모가 그 짐을 옮기면서 좀 잠시 맡아달라. 그래서 자신이 그 이모가 있던 그 거처하던 곳에 가서 그걸 갖다 그 짐을 챙겨 놓던 장면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그 특검팀이 그 CCTV를 확인하고 도대체 뭘 갖고 나왔느냐. 그걸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부모님께 아마 맡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아버지가 들고 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첫 번째 태블릿 PC가 뭔가 지금 그 언론사가 그 습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증거 자체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던 그런 부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 JTBC가 보도한 첫 번째 태블릿 PC가 대선 전과 그 대통령 취임 직후 2013년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거는 2015년도 상황이거든요. 최근이죠. 그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국정 개입에 대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했다는 부분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이 결정적인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 어쨌든 그 경로상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태블릿 PC랑은 좀 다른 어떤 뭐랄까 증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최순실 씨, 장시호 씨가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관계거든요. 가족 관계인데 그 지금 뭐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술술 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이런 또 음모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는 본인 스스로가 종신형을 뭐 지금 각오하고 있다. 지금 정유라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빨리 지금 형을 살고 나가서 이 이모의 재산까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려는 그런 뭐 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음모론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장시호 씨가 나름대로 일종의 금수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던 사람인데 지금 구치소가 아무리 요즘 뭐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런 인신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뭐 또 프로포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약물에 의존해서 뭐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일종의 금단현상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문제들에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 문제를 딱 건드리니까 일단은 내가 일단 빨리 이 지금 모든 걸 진술하고 빨리 나가서 아들 좀 빨리 좀 거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일종의 아마 특검에서도 일종의 플리바겐 같은 걸 했겠죠. 형량을 우리가 최대한 최소로 하겠다든지 네. 당신이 협조만 한다면 예, 뭐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보면요. 한쪽 둑이 지금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과거에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게 맞춰가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정치학에서 프리즈너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이런 그렇죠. 서로 이제 신뢰성이 깨지고 자기가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마 장시호 씨가 모르긴 몰라도 최순실 씨 많은 혜택을 입었을 거예요. 예. 도움받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버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폴리바게닝 비슷한 걸 하면서 검찰에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물론 우리가 뭐 섣불리 지금 양심 고백이라고 단정은 안 됩니다. 추측상. 그렇죠. 물론 네, 네. 그렇죠. 추측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형국이 알다시피 특검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구속을 하고 있어요. 막 참고인으로 소환 그냥 막 구속하고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 또 여러 분위기가 보니까 증거가 이제 조금씩 검찰에서 자꾸 쏟아내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더 숨기고 이런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결국 아까도 말씀을 CCTV에 찍힌 것까지 나중에 그것까지 다시 한번 집안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자기가 숨겨놓은 것까지 다 발견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추측도 하면서 그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이 자료를 잘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변호인단들이 디펜더나 논리하고 맞서서 이 자료를 잘 써먹으면은 좋은 결론을 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좋은 결론 중에 이제 하나가 삼성과 관련된 뭐 뇌물죄 수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역시나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요. 그렇죠. 지금 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이 태블릿 PC의 사용 기간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10일까지입니다. 뭐 정확하게 7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낸 것이 7월 25일이었고요. 예. 그 바로 앞에 8일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뒤거든요. 예. 그래서 줄곧 지금 삼성 측에서는 대통령의 독대가 합병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성을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 그대로 이 대통령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낸 희생자라는 식으로 피해자라는 식으로 그 논리를 제기해 왔는데 예. 만약에 지금 그 태블릿 PC 안에 지금 중요한 지금 이 이메일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박원호라는 예. 그 승마협회 전무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사실 삼성과 이 최순실 씨 비덱 스포츠하고 이 관계를 그러니까 계약을 승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대량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그 대량으로 나온 메일 중에 그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러니까 합병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만약에 메일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기 이전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삼성하고 최순실 씨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간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대가성 부분을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충분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삼성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태블릿 PC 안에 정확한 내용이 뭔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수사를 하다가 이 자료가 나오면서 뇌물죄 쪽으로 좀 이동하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마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하나의 가족 같은
그런 하나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청탁을 안 받더라도 금품을 대기업으로 수수했다는 그런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고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삼성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죄 플러스 횡령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횡령은 예. 아시다시피 소수의 임원들이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돈을 임으로 써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이제 과거로 이야기하면 로비 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자료가 사실은 지금 폭발성이 좀 있네요. 여러 가지가 대통령의 그런 제목도 바꿀 수가 있고 앞으로 삼성 측의 임원들의 그런 입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삼성과 관련해서 최지성 씨, 정춘기 씨 예. 특검에서 계속 조사를 하면서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까지도 어느 좀 화살이 좀 향하는 그렇죠. 듯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특검 수사의 가장 그 맥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그러니까 밝혀내느냐 문제고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제 이렇게 끊어내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일단 그 재벌 그룹들이 권력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그냥 이 희생이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네. 그 사람들도 돈을 내면서 뭔가 적절한 적절한 보상 대가를 받았다는 부분을 증명해내는 부분인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키는 결국 삼성의 이 지금 삼성그룹과 그 최순실의 거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관계된 임원들만 처벌을 하고 지금 사실상 그 삼성그룹이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그건 실패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장충기, 최지성 이 두 사람 지금 그 삼성 임원에 대해서 네. 지금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상당히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고 예. 그것은 결국은 마지막 최종 하나의 단계인 이재용 부회장을 그러니까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그 디딤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그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승계 구도가 거의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룹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만 네. 그러나 뭐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아마 그룹의 이 나중에 앞으로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추정인데 사실 이 태블릿 PC가 1월 5일 날 지금 제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1월 9일 날 그 삼성그룹 임원들을 소환 조사했고 이렇게 뭔가 좀 조여가는 모습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안에서 좀 확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을 급히 소환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담긴 이메일의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왜 돈을 안 보내느냐? 돈을 빨리 보내라고 막 독촉하는 이메일 내용 삼성한테. 그러니까 네네. 삼성 쪽에서는 이미 보냈다, 처리했다. 네, 이미 처리했다. 이런 답변까지. 내용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삼성의 수뇌부 임원들이 아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자료를 들이댔을 때 과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 뭐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당초 이제 첫 번째 태블릿 PC 나왔을 때 연설문 수정을 가지고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네. 여기에도 이제 그 발언 자료 중간 수정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국정농단 이 임기 내내 뭐 했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뭐 단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나온 태블릿 PC에 넣은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가 막히고 진짜 이 국민들 입장에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2015년까지도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수석 비서관에 의해 이 말씀 자료를 중간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그 어떤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보좌를 받은 것이 보좌 체계가 완비되고 난 뒤에는 간뒀다고 했지만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말씀대로 간다면 2015년 10월 때라도 보좌 체제가 완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이 말꼬리 잡기처럼 제가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과 농단이 상당 기간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전 통치 기간 내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가장 그 구체적인 단서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탄핵 소추의 중요한 그 첫 번째 사유가
국민 주권주의 위반이거든요. 예. 국민이 그 지금 주권을 대통령이 위임을 한 건데 이 그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비선실세에게 또다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 심판에도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그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금 아마 시작이 됐겠죠. 10시 10분부터인가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탄핵 심판에는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인들의 관련된 얘기니까 안 나올 수 없겠죠. 어떤 공방이 좀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제 헌재는 뭐 미리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오늘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네. 안 나갔는데 그동안에 검찰에서 뭐 너무 많은 자료를 내놓고 그래서 오늘 아마 안종범 씨나 기타 이제 그 피의자들, 최순 씨도 그분들은 아마 방어하는 논리를 많이 이야기하겠죠. 조금 전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안종범 씨 수첩을 중심으로 그런 많은 사항들이 이제 검찰이 파악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안종범 씨를 다 이렇게 유도신문해가지고 고백을 했잖아요. 네. 저는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모든 일을 했고 그걸 수첩에 잘 기록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종범 씨는 저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왜냐하면 고용한 하나의 그 수석으로서 대통령이 그러한 지침을 따른 것뿐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예. 아마 최순실 씨는 미안합니다. 탤런트 최진실이 아니고 최순실 씨는 네. 역시 뭐 오늘도 많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동안하고 똑같이 잘 모르겠다,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변호인들이 아마 좀 검사의 논리를 반박하는. 그러나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태블릿 PC가 나와 이걸 가지고 검찰이 들이대고 그럴 때 이 그렇죠. 이메일 내용까지 부정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참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검찰도 뭐 네, 증거는 맞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기 그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헌재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시 반려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왜 이렇게 부실한 걸 제출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 헌법재판소가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행적을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낸 것은 보면 보고받은 행적만 낸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능동적으로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나는 집무실에 앉아서 뭐 보고받고 전화 뭐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보면 이 지금 원래 헌재가 지금 그 요구했던 건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그렇죠. 본인의 기억을 살려서 보고받은 거 말고 그 나머지 시간 뭘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다 내라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재판관까지는 이 지금 이제 이 어떻게 지시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는 한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내놓은 답변 자료가 여러 가지 부실하기도 하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비하다. 네. 좀 더 보강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안봉근 정호선 정 비서관은 관저에서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날 관저 출입한 사람은 신보라대 미용 담당자뿐이다. 이렇게 또 증언을 했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에서 그분들은 이제 부속실에 있는 네. 부속실장 역할하는 분들 내부인이라서 특별히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날 대통령께서 이제 관제 9시에 출근하는 걸 관제 집무실로 목격했다는 거고 그런데 1시간 동안 9시에서 9시 53분까지도 정확하게 그냥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TV를 시청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10시에 첫 대면 보고가 첫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네. 그럽니다. 서면 보고 받았죠. 서면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9시 19분에 뉴스 TV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TV를 과연 보고 알고 있었는지 TV를 전혀 안 봤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예.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7차례를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총 그 시간대에 보면 12차례의 그런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서면 보고를 그런 분들이 좀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 행적의 상세한 답변을 좀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해달라는 부분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게 현재 판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헌재 제출한 자료는 아직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그 사고가 언제나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지금 없고 그 당시 관저에 출입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저 확신 있는 그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는 TV가 관저에 없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사실상 뭐 이게 해명보다는 반박에 조금 더 치중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지금 그 지난번 그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이야기한 부분이 관제에는 TV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김장수 안보실장이 이 사고를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YTN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TV를 봐라. 보셔. 얘기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전추 행정관이 TV가 없었다고 그래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사고 당일 날 9시 19분부터 이 현장의 화면이 방송이 중계되고 나가고 있었거든요. 있었죠. 자,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한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희생자가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400명이 넘는 그 우리 소중한 국민의 이 생명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났다고 한다면 그럼 텔레비가 없다고 한다면 옆에 뭐 방에 뭐 저 부속실에 뭐 TV가 있든지 아니면 침실에 있든지 가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지금 이재성 재판관이 요구한 것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것 바로 같아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네네. 그 아니면 본인의 그 데스크탑에 예. PC도 요즘 어떤 TV 그 바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중계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안 봤을까? 그럼 왜 못 봤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왜 내가 그걸 못 봤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단지 TV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봤다. 그냥 그리고 또 뭐 그때 사고 초기라서 몇 명 그 희생자도 별로 정확하게 파악 안 된 상황이라서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 행위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 의무를 다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네. 법정이나 어디 나와서 이야기를 못할까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그날 아시다시피 태워루가 8시 52분에 사고가 나고 대통령은 9시에 관저에 출근을 하고 결국은 9시에서 9시 53분까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읽고 뭘 하고 이거를 텔레비를 봤는지 그 부분을 왜 설명을 안 하는지 네.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고를 받고 지시하고 그리고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5시에 방문할 때까지 계속 처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최초로 그럼 이거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다시 한번 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지금 대통령 입장을 헤쳐나가는 길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서면 보고라는 게 워낙에 이제 보고를 올린 사람이야 올리지만은 받은 사람이 과연 보고 인지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근데 보고가 대부분 다 서면 보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일단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이제 1월 1일 새해 첫날 기자들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라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긴 그렇죠. 했지만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없으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관저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읽는 것이 이제 그 상당히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행동 패턴인데 그날도 열심히 보고서를 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날 뭐 보고서 읽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다. 끝나고 나면 저녁 되면 엄청나게 피곤하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그날 행위 자체가 보고서 읽는 것 자체가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과연 보고서를 읽을 만큼 바깥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 참변의 소식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오고 있는데 그럼 뭐 서면 보고를 받는지 한다 하더라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뭐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니냐. 물론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라는 데 네. 많은 그렇죠. 핑계를 돌리고 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 참사가 진짜 큰 참사라는 걸 느끼는 것은 오후 3시경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장수 안보실장한테 왜 이 보고가 이렇게 혼선이 빚은 데 대해서 질책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 15분에 재난대책본부에 중대본에 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또 허비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언론의 오보 그리고 뭐 어떤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도에 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글쎄요, 여기 그 자료 내놓은 거 보니까 10시 15분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그다음 10시 22분에 또한 김장수 실장에게 4.4대 지지에서 철저히 구조해라. 뭐 해경 청장에게도 10시 30분에 전화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네. 이거 시점이 조금 늦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9시에 이게 지시했으면 좋았다는 거. 그리고 사실 11시 30분 정도 되면 뱃머리만 남기고 세월호가 지금 거의 침몰된 상태입니다. 네. 그 전후에 가지고 많이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김장수 실장이 이렇게 많은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오보도 뭐 있을 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처가 조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속성 측면에서 좀 늦었다는 감은 우리가 그건 지울 수가 없네요. 이런 네. 거. 조금 전 속보 상황이 하나 좀 전해졌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삼성 태블릿 PC 관련해서 삼성과의 어떤 관계 의혹된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오늘 특검이 이르면 내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소환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매듭을 짓고 가겠다. 사실 어제 네. 특검이 그 제2의 태블릿 PC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마 밝힌 부분도 삼성 우리 이만큼 무기를 준비했거든. 예. 아마 이제는 아마 항복하라. 아마 그런 최후의 통첩을 이렇게 애둘러서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예. 사실 좀 제 추측이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는 이제 뭐 삼성의 주요 임원인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 지금 장충기 사장 이런 분들은 좀비나 이제 대충 다 끝났고 네. 이제는 이제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수사하고 충분히 우리가 그 유죄를 입증할 그 자신이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선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제 네. 태블릿 PC가. 알겠습니다. 내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공항 마중도 좀 자제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생각보다 크게 벌일 줄 알았더니 좀 조심하는 듯한 모양새가 느껴집니다. 뭐 보면은 충청 방문도 조금 뭔가 좀 계획을 좀 달리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잘못 비춰지는 걸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상 그 지금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실 대권 도전 그 선언 이후의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가를 처음부터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그 상당히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이 직위를 10년간 잘 마무리하고 온 데 대한 금이 한 양으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보다는 일단 대권 그 도전 주자로서 좀 겸손한 모드로 특히 이 지금 뭐 세계 대통령이라는 뭐 이런 별칭에 근무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누릴 건 다 누렸다는 그런 비난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네. 조금은 이 친서민적인 행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항에 도착해서 사당동까지 지금 지하철로 이동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아예 실행하는 과정에서 퇴근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또 퇴근하는 이 시민들의 불편을 또 고려해서 약간 조금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예. 일단 그런 발상 자체가 본인 스스로 상당히 낮추고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어느 특정 정파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갈라진 박사모대 또 네. 촛불 민심 이 상당히 또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특정 정파하고 손을 잡기보다는 국민 대통합의 리더라는 그런 자리매김을 또 하겠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적 대타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종의 통합의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국하는 하나의 첫 동선부터 아주 세밀하게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오시기 전에 뉴욕에서 지금도 뭐 아직은 귀국 안 했습니다만 네. 영어로 이제 inclusive leadership, 통합적인 리더십을 상당히 포용적인 리더십을 강조하고 그걸 정치 철학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한국에 왔을 때는 알다시피 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리 좀 서민들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또 속된 이야기 출세한 분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일부러 라든 자세로 서민들, 소외된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 일정에 넣고 그리고 충청권의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심부름꾼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 찾아가고 이념적으로도 물론 보수에 가까운 분입니다만은 네.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경계를 허무는 네. 이런 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악재가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조용히 설명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좀 부각시켰다. 네. 이런 전략이 아마 이번에 채택된 것 같습니다. 악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악재가 또 어떤 변수가 될까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알다시피 또 지금 그 친동생 분 반기상과 그 조카 반주호 씨가 알다시피 그 지금 미국에서 브로커 누구죠? 뭐 자금 세탁 재판 중이죠. 브로커 멜컴 헬리스를 통해 가지고 경랑기업 베트남에 있는 네. 랜드마크 72 그걸 매각하는 과정에 중동에 한 정부 관력 6억 원 뇌물을 준 것이 지금 발각이 돼서 네. 네. 미국이 검사가 지금 기소한 상태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이름도 나오고요.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당히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기문 총장은 공직자로서 평생을 본인은 깨끗하게 살고 이게 네.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항상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예기치 않은 최순실이라는 무슨 이상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주위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우리 국민적인 분위기가 지금 너무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도 대통령 후보의 조건 중에서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하나의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터지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지난번에 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23만 달러 줬다는 것도 예.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지금 누가 또 뭐 검찰에 자료를 넘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는 짧게 진행되잖아요. 몇 개월 내에 치러질 텐데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지금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